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볼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종교활동, 나들이, 장보기 등 외출활동이 자제 또는 금지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특히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노인들의 건강 또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들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노인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최근에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됐던 그 날씨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은 사실은 더위가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굉장히 고생한 노인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 올해 여름은 사상 초유의 찜통더위가 지속됐었는데요. 뜨거운 공기를 품은 고기압들이 겹치면서 열돔 현상이 일어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6월에는 그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이제 6월에 발생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 폭염 사망자 수는 2016년 17명, 2017년 11명, 2018년 48명, 2019년 11명, 2020년 9명, 올해는 6월 말 기준 1명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9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대별 기준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34%를 차지해 사망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70대가 17명, 40대가 15명, 50대 14명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6개월 동안을 봤을 때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00명이 조금 안 된 건데 이게요, 실제로 태풍이라든지 어떤 한파보다도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더 많다라는 통계도 있죠. 예,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그런 자연 재난을 꼽으라면 태풍, 집중호우, 지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폭염이 사망자 1위의 가장 무서운 자연 재난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의 폭염 사망자 수는 총 4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 것보다 3.6배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통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 수인 48명은 직전 10년간 태풍과 호우로 발생한 평균 인명피해인 15.2명보다 3.2배 많았습니다. 네. 폭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망자 통계를 보면 폭염 취약계층이 보인다고요? 예, 안타까운 건 그 실내, 특히 집안 온열 질환인 경우 대다수가 홀몸 노인같이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해서 집안에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이 폭염 쉼터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더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더위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독히도 너무나 곤욕스럽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더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이유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외부 온도의 변화에 대응해 그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입니다. 폭염과 같은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이 증가하는데요. 이때 땀을 배출하는 등 그 생리적 반응으로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온 환경에 계속 노출될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열사병 등을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질환자나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독거노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위가 사람에게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연령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노인들이 더위에 약한 이유는 뭘까요? 노인층이 특히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 사람의 몸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땀샘이 감소해서 그 땀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요. 대다수가 논바디를 하다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제는 계절상으로 가을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위를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더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온열 질환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더위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온열 질환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자칫 혼동하기 쉬운데요. 일사병은 고온에 노출돼 신체 온도가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면서 그 탈수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라는 말이 일사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 두통,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더 위험하고 증상이 심각한데요.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공간, 운동 공간에서 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체온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긴 질환입니다. 40도 이상의 고열과 의식장애, 중추신경계 이상, 근육 떨림 등이 나타납니다. 네, 일사병과 열사병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때로는 같은 병이라고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온열 질환이 더 있을까요? 이 밖에도 땀샘의 염증으로 인한 열 발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발과 발목 등에 이제 부종이 생기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열 부종이 있고, 말초 혈관 확장과 혈관 운동의 토니 감소에 나타나는 체위성 저혈압에 의해 이제 실신이 발생하는 열실신, 땀으로 이제 과도한 염분 소실이 생겨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불충분한 수분 섭취 및 염분의 소실로 인해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흔히 더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온열 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불쾌감이나 권태감, 집중력 저하 등의 가벼운 증상은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 등을 비롯한 그런 실신 등 이런 좀 심한 증상을 겪을 때인데요.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입은 옷은 벗고 피부에 물을 뿌리면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식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경련이나 실신, 의식 저하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위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코로나19 시대 노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인 학대가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6,974건의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결과 이 중 6,259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19.4% 증가한 수치입니다. 누가 이렇게 노인분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행위 학대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나와 있죠. 예, 그 학대 피해를 본 노인은 70대에서 일단 가장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네. 43.5%의 피해자가 이제 70대였고요. 학대 행위자도 70세 이상에서 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분류했을 때는 아들에 의한 학대가 34.2%로 가장 많았고요.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도 이전 4년과 마찬가지로 좀 상향했습니다. 이 유형은 2016년 전체 학대 사례의 20.5%였으나 지난해에는 31.7%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대부분 가정이었고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그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이 늘면서 이들 이용시설에서 벌어진 학대는 2019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무섭습니다. 네, 학대한 행위 가해자가 아들 또는 배우자가 많았고, 그리고 이런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에서 또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학대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 코로나로 시설이나 외부에서 머무는 시간에 비해서 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동거 가족에 의한 가정 내 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 노인이 학대 행위자와 이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2019년 대비 지난해 22.6% 증가했습니다. 학대 자체가 늘어나며 재학대 사례도 많아졌는데요. 2019년엔 500건이었는데 지난해는 614건으로 22.8% 증가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전체 학대 건수에서 재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로 2019년과 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가정이 아닌 시설 내에 고립된 생활시설 안에서도 노인 학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그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 안에 그 노인 학대 등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요. 그 생활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0년 521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유, 이게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또 노인이 돼 있을 텐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깊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적절한 정책적인 개입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우선이 돼야겠죠. 예, 그 건국대학교 이미진 교수는 한국 사회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그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제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기관 협력 및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반영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 및 처우 개선 반영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노인 학대 근절과 더불어서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노인분들이 사회적인 접촉을 늘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소외감으로 인해서 노인분들 우울증 경향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그 지난해부터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경로당, 복지센터 축소 운영 등으로 그 외로움을 해소할 창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의 우울증 수치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척도 11개 문항 평가에서 총점이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으로 이제 의심하는데요. 60대 남성은 20.6점, 70대 여성은 19.6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평균 점수는 17점이었습니다. 네, 뭐 노인분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밖으로 외출을 더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그 코로나 블루에 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관련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지만요. 온라인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온라인 강의 등을 비롯한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서 정작 당사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인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좀 다방면에서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자세한 증상은 어떤지, 만약에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좀 알아볼까요? 노인 우울증은 말 그대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인데요. 노년기에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평소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에게서도 이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프고 우울한 감정 상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울한 기분, 흥미 상실 등의 주요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슬픔과 구별되고 자기 혐오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 등 다른 노인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 이제 그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울증 이거는 혼자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이 꺼려진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전화 상담도 있고요. 주변에 찾아보면 도움을 줄 그런 방법들 상당히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밖에 코로나 시대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질환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감염병은 이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중년 이상의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틀니 사용자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감염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구강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틀니 사용자라면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구강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지난 7월 코로나 예방을 위한 틀니 사용자의 구강 건강 관리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손 위생 관리인데요. 학회는 틀니를 만질 때마다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손을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틀니를 입안에서 제거할 때나 장착할 때 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바르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부터 깨끗하게 씻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밖에 또 유의할 점은요? 매번 식사가 끝난 후에는 틀니와 입속을 물로 헹궈줘야 합니다. 식사 시 그 아래 틀니는 상악 틀니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치 접착제 사용을 원한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틀니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요령이 나와 있습니까? 틀니는 틀니 전용 치약이나 식기용 세제, 의치 세정제와 의치용 솔로 닦아주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치아, 잇몸, 혀, 입천장 역시 부드럽게 칫솔질해서 그 입속의 치태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취침 전에는 젖은 수건이나 물이 담긴 대야 위에서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틀니를 닦고 빼놓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틀니를 빼놓으면 잇몸이 적절히 회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빼놓은 틀니는 물속에 보관할 경우 변형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틀니는 떨어뜨리면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틀니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관리도 너무나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또 필수죠. 예, 자주 치과를 방문해서 조금씩 조정해가며 그 틀니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잇몸은 세월이 지나면 점차 퇴행, 위축되기 때문에 잘 맞던 틀니도 사용하다 보면 덜그럭거릴 수 있는데요. 덜그럭거리는 틀니를 방치하고 그대로 사용하면요, 그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이로 인해서 구취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헐거워진 틀니가 잇몸이나 구강 내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틀니와 잇몸의 고정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사용 초기에는 불편감이 사라질 때까지,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고 틀니에 적응한 이후에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요즘입니다. 틀니는 물론이고요. 임플란트 그리고 적절한 어떤 보철 치료를 통해서 씹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노년기 전신 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의 의약품 복용 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의약품은 처방받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분들의 경우 의약품 복용할 때 딱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고 수분량, 근육량은 감소하는 등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의약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능력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고령자들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 사례 발생 빈도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는 세심한 의약품 사용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시는 약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전체적인 신체 기능도 약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하나를 드시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 환자들에게는 부작용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의약품 좀 살펴보죠. 고령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등 이제 주의해야 할 대표적 의약품에는 해열 진통 소염제, 항정신병제, 사망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 각각의 효능과 부작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열 진통 소염제 그리고 항정신병제, 요거는 효능과 부작용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해열 진통 소염제는 두통, 관절염 등 통증에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그 소화불량, 위장관 출혈 같은 위장관계 이상 반응, 신장 기능 악화, 혈압 상승, 체액 저류에 의한 신부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정신병제는 치매 환자의 행동장애 등에 이제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이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자불안, 입 오물거림 등 운동 이상 증상과 졸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좀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령 환자에게 특히나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의약품 두 가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한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이거는 각각 어떤 질환에 쓰이는 의약품인가요? 삼한계 항우울제는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아미트리프틸린, 아목사핀, 클로미프라민,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불안정 협신증, 부정맥,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은 심한 불안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진정작용과 운동실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자동차 사고나 낙상, 고관절, 골절 위험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의약품을 환자들이 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부터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에 따라서 그 식약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의 그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그러니까 DUR로 그 고령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서 의료 현장에서 의약사들이 처방 조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그러니까 이 DUR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 금기 등 그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선선한 바람까지 부는 환절기입니다. 면역력에 또 건강관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노인분들이 좀 스스로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변에 또 노인분들 계시다면 잘 살뜰히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